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기 공무원 사회를 강의하게 될 하종화 강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 교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교재 8페이지. 자, 정치의 의미와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중요한 것 위주로 좀 중요한 거는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시험에 좀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좀 간략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자, 법과 정치라는 우리가 과목을 먼저 사회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데, 자, 법과 정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쉽게 말해서 그냥 정치 그리고 법 두 개 배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앞단원에서 여러분들 뭐 정치를 배우다가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법 과목 뭐 헌법부터 시작해서 좀 법에 관련되는 어떤 좀 세부적인 내용들 좀 배우고, 그리고 다시 이제 뭐 국제관계와 뭐 국제법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 법과 정치가 마무리가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그 과목의 그 용어의 어떤 의미 있잖아요. 의미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법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념입니다. 개념. 자, 개념에서 특히 개념에서 여러분들 요구하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 키포인트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법과 정치는 저는 그랬어요. 정말 이거 학생들이 쌤 이거 너무 암기하는 게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암기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우리가 뭐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걸 암기를 할 수 없으니까, 특히 우리 역사적 배경과 관련되는 어떤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면 혹시라도 좀 암기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추론해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게 딱 법이랑 정치가 서로 얽히고 얽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좀 중간중간에 설명한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정치의 의미와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정치라는 건 왜 생겼을까요? 정치라는 거는, 자, 우리 모든 교과서에서는 정치는 그렇게 왜 생겼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일요일 아침에 진짜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원하는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쨌든 시험에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합격하는 거. 근데 여기 오신 분들 누구나 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서로 경쟁을 하고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뭐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정치라는 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욕구라는 거, 욕망이라는 것은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위치, 좀 더 좋은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무한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은 뭐예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확한 뭐 공정한 어떤 룰이 있으면 공정한 룰을 따르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너무 사회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치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쉽게 어른들이 요즘에 참 정치가 어때라고 할 때 정치는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그냥 우리 TV 봤을 때 TV 제일 거의 보통 이제 뉴스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국회에서 막 의사봉 두들기고 뭐 발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치가 그냥 뭐 사회적 가치의 권력적인 배분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정치의 의미를, 자, 여러분들 두 가지로 아셔야 됩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랑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좁은 의미의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그 정치인들이 하는 그 활동들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활동들을 우리가 좁은 의미의 정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정리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좁은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정치라는 용어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어떤 활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넓은 의미의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국가기관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어떤 갈등에 대한 어떤 해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우리 회사 동료들끼리 회식을 하다가 보면, 자, 뭐 점심 메뉴, 저녁 메뉴를 정할 때 좀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뭐 가장 거리 있는 사람이 뭐 사장님이겠죠. 사장님이 야, 오늘은 뭐 짜장면 먹자, 아니면 오늘 뭐 설렁탕 먹자, 이렇게 결정하면 그것도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 뭐 먹을 사람 손들어가지고 다수결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어나는 어떤 갈등을 다 해결하는 과정도 다 정치에 포함된다. 그러면 그 넓은 의미, 아시겠죠? 좁은 의미라는 것은 어떤 국가, 기관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의 어떤 행위에는 한정하는 게 좁은 의미의 정치라며, 넓은 의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정치로 본다. 그게 바로 넓은 의미,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정치를 보는 관점,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정치를 보는 관점. 자, 요 이름까지 좀 아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름 자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정치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로 그렇게 나뉘거든요.
자, 그렇게 나뉜다.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 현상설이라는 거는, 자, 우리 아까 정치의 의미에서 좁은 의미의 정치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좁은 의미의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이라든지 국가기관이 하는 활동을 우리가 정치라고 봤다면, 자, 국가 현상설이라는 건 뭐냐면, 아, 정치라는 것은 누구만의 영역이다? 국가기관만의 영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정치를 오직 국가만이 하는 고유한 활동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리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정치는 국가 특유의 현상이다. 그래서 국가와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우리가 정치라고 본다라고 그렇게 국가 현상설을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 우리 넓은 의미의 정치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봤잖아요. 그럼 집단 현상설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건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우리 여러 집단들 있잖아요. 사회도 있을 수 있겠고, 가족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갈등 해결하는 과정. 그게 바로 집단 현상설에서 보는 어떤 정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국가만이 하는 게 아니야. 국가의 특별 현상이 아니라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의 활동이야라고 보는 게 바로 집단 현상설입니다. 개념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자, 요것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시험은 여러분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 관련되는 어떤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봐요. 자, 국가 현상설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랬지만 국가만의 고유한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국가만이 뭐라 할 수 있다? 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가족이랑 회사랑 다른 게 뭡니까? 국가는 뭘 할 수 있어요? 자, 국가에서 어떤 요구하는 법에 따르지 않으면 뭐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는 다른 집단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현상설은 아, 국가만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정치는 자, 우리 TV 뉴스에서 보는 뭐예요? 막 권력 획득. 그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권력을 잡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기 위한 어떤 인간의 활동이다. 그게 다 뭐다? 국가 현상설과 관계되는 겁니다. 근데 자, 집단 현상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회적 희소 가치를 배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은 많지만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 자원, 대상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다. 그럼 집단 현상설에도 모든 집단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현상설에서도 사회적 희소 가치를 배분해가는 활동이다. 또는 뭐 개인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 어떤 학설에는 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단점이 다 있는 거잖아요. 자, 국가 현상설 같은 경우는 자, 봅시다. 국가 현상설 같은 경우는 자, 국가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라는 것은 국가만의 고유한 활동이라 그러는데 자, 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국가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가 없으면 그럼 정치가 없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꼭 전제로 해야만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성립 이전의 어떤 정치 형상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국가에다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말고 다른 집단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소홀하기 쉽다라는 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현상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국가 말고 다른 집단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해결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자, 그러나 아까 그랬지만 국가는 어떤 특징이 있다?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집단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다른 집단과 국가를 동일시해서 같이 바라본다는 것은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다른 집단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관가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비판이 되고 자, 뭐 그런 것들 저 정도만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문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충분히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치의 성격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여러분 제목 요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양면성. 자, 양면성. 자, 양면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그냥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어때요?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쌍방이 등장하고 그러한 것을 자 해결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치의 성격을 우리가 양면성이다 그렇게 보고 그럼 정치 같은 경우는 또 뭘 가지고 있다? 자, 정치 권력성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가볍게 보시고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가볍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민주정치의 본질이 정치의 어떤 양면성, 권력성이 갖는 갈등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자발적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되는데 이런 거는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정치의 뭐 다의적 기능이라 해서 정치의 기능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거는 자, 우리
법과 정치 파트에서 공부할 거는 자, 근대를 갖다 여러분들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옛날, 오늘날, 뭐 현대, 근대 뭐 할 때 근대를 여러분들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자, 이거 중세. 그다음에 여기가 근대라 그러고 여기가 우리가 현대라고 그러거든요. 자, 보통 중세하고 요 근대 사이에 요 일어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들. 자, 요 역사적 과정을 여러분 잘 이해하면 앞으로 우리가 배워들 어떤 기본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헌법 기본 원리, 뭐 하여튼 많이 여러분 연관되어 있으니까. 자, 원래 중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중세라는 거는 자, 서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는 무슨 사회였어요? 신분사회였잖아요. 신분사회. 자, 중세는 신분사회, 즉 왕의 힘이 막강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신분,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때 뭐 특히 중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워낙 그 그리스도교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신 중심의 사회이기도 하고 그 다음 우리 그 왕 중심의 어떤 사회이기도 하고 왕과 어떤 교황과의 어떤 권력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게 바로 중세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자 아무리 억울하게 뭐 재산을 뺏기고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차출돼서 뭐 전쟁에 동원되고 나의 가족이 아무런 죄 없이 그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자 진짜 뭐 절대 군주제, 그러니까 왕의 힘이 절대 막강합니다. 이때 오늘날 우리처럼 막 뭐 무슨 기본권을 보장해라 그런 말에 태어나지도 않아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말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 내 말에 여러분들이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물론 뭐 돈으로 매수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아니면 뭐 엄청난 권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 의식 변화를 일으키는 게 가장 좋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등장한 게 자 왜 왕한테 여러분들이 복종해야 되냐? 왜냐? 자 이런 사상을 배경으로 하죠. 왕권 신수설. 자, 이건 뭐예요? 왕의 권력은, 그러니까 왕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너네랑 다른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왕의 말은 딴지 걸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다라고 그런 사상이 자, 중세시대에는 계속 팽배합니다. 그리고 자, 이런 사상, 지금 뭐 북한 체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상이 그렇게 뭐 계속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바뀌다 보면은 어때요? 자신이 차마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뭐 주장할 수는 없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신의 어떤 태어난 신분대로 그냥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자, 여기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데 자,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시민혁명이죠. 시민혁명. 자,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시민혁명을 계기로 이제 우리가 중세를 넘어서 근대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중세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권 신술이 대도가 돼서 요거 사람들이 복종을 했다면 자, 그 이후에는 자, 우리 세 가지 어떤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게 등장하거든요. 그게 바로 천부 인권사상, 그리고 계몽사상, 사회계약설, 요거 이제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이런 사상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천부인권 사상이라는 것은 뭐다? 인간이면 누구나 뭐가 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만의 고유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 옛날에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뭐 소중한 어떤 재산권, 생명권 있는데 절대군주 아니면 어떤 귀족들이 나의 그런 재산이나 생명을 뺀다는 것은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계몽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계몽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자,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에 따른 삶을 살 때 그것이 이제 어떤 사회가 발전한다라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자,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다 뺏어가 버리고 그걸 먹을 것만 달랑 던져주는 그런 사회는 어때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 사회계약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국가라는 거는 왜 존재하냐면 자, 물론 사회계약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사회계약설의 기본적인 거는 국가라는 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뭘 맺었다? 사회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약을 맺은 만큼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국가에 복종할 테니 국가는 뭘 해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다라는 게 그게 바로 사회계약설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국가가 나서가지고 나 막 가족들 전쟁에 동원하고 우리가 피땀 흘려 일한 거 다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뭐 처형을 당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겠죠. 그런 것 어떤 사상적 배경이 폭발해가지고 일어난 게 뭐다? 자,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 뭐 시민혁명이 뭐다라는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자, 어쨌든 우리 법과 정치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건 특히나 자,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그
자, 일어나면서 어때요? 왕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왕정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 시민들이 주된 세력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주된 세력으로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요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여러분들 중세 시대 때는 국가는 좋은 존재였어요, 나쁜 존재였어요? 국가는 늘 전쟁에 동원하고 세금 내라 그러고 이런 나쁜 존재였잖아. 그러면 여러분 근대 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정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근데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국가라는 건 그래도 최소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치안이라든지 국방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존재하되 대신 국가는 자, 부정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정적으로 바랐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해라? 최소화시키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최소화하다 보니까 국가는 뭐만 해라? 그래, 치안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그런 야경 국가 역할 그런 것들만 해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뭐예요? 어떤 신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신분에 따라 가지고 자신이 어떤 이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의사도 표명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때 시민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다? 자유입니다. 자유. 그다음 어떤 평등 이런 것들을 자, 중요한 어떤 기본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 가치로 생각하고 그리고 절대 군주 때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왕이 마음대로 했잖아요. 법을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집행하기도 하고 그다음 재판도 뭐예요?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집중됐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 중세 시대 때 어떤 반성을 통해서 물론 이제 로크라든지 몽테스큐에가 등장하지만 어쨌든 자, 권력이라는 것은 한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하기 쉽다? 부패하고 남용되기 쉽다. 그럼 그 권력을 어떻게 해라? 법을 만드는 사람 따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 따로, 법을 이제 통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두자해서 여러분들 이제 권력 분리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겠지만 입헌주의라든지 자, 어떤 국가 기관의 어떤 조직과 권한은 어디에다 두자? 국가 최고법인 우리 헌법에다가 규정을 하면 국가 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이제 팽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기 아까 말씀드린 국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국가는 뭐만 강조하자? 소극적 역할. 그러니까 국가 너는 나서지 말고 그냥 뭐 해라? 그냥 치안이나 국방이나 지키자. 그런 생각이 이제 팽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 요때 이제 산업혁명이 막 나오고 자, 여러분들 막 이제 상업 무역 통해서 여러분 부를 찾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무역되는 이제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잘 살고 있겠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물론 좋은 점도 많았죠. 어때요?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만들고 막 그랬던 걸 우리가 지금은 이제 기계로 대량 생산이 가능했잖아요. 기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뭐가 없어진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다 모여가지고 파트별로 나눠서 손으로 다 일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기계로 하게 되잖아요. 기계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만큼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자, 사람들이 그만큼 필요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해야지 먹고 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든 아무리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도 취업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취업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국가는 국방과 치안 이런 소극적 역할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저희 농촌에서 이주해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온 우리 어떤 일반 시민들이 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계약을 맺는다고 합시다. 우리 공장 고용 계약을 맺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심지어 5살, 6살짜리 애가 하루에 빵 2조각으로 자, 빵 2조각 줄 테니까 너 하루에 여기 18시간 일할래? 라고 하면 근데 일단 굶어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어때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본가들은 계속 엄청난 부를 창출할 거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고 계속 못 살게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빈부격차도 심하고 또한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자들 같은 삶이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갖다가 거의 보장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다가 정말로 인간 대접도 못 받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그렇게 삶을 연명하는데 근데 국가가 나설 수가 없어요. 왜? 국가라는 거는 니네 치안 국방만 하지 우리들의 어떤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에는 터치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자본가가 그 어린애를 납치를 해가지고 너 여기서 일을 해 이러면 뭐예요? 치안과 관계되니까 그럼 국가가 개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본가가 그러잖아요. 내가 얘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국가는 터치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나 큰 빈부격차나 자본주의 어떤 폐단 때문에 인간다운 삶이 제대로 영위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등장한 게 뭐냐면 국가야 니네들 이렇게 소극적인 역할을 물론 이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이러다 보니까 빈부격차 너무 심하고 너무 사회 문제가 발생하잖아. 국가가 너네들이 좀 더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등장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20세기 들어오는 어떤 현대 국가에서 자 국가의 역할이 자 소극적인 역할에서 이제 뭘로 바뀐다? 적극적인 역할로 바뀐다라는 거. 적극적인 역할로 바뀐다라는 거. 그러면 국가가 적극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뭐 최저임금이라는 거 그러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자 노동자와 자본가가 우리 사용자라 그러는 사용자라 하는데 사용자와 노동자가 아무리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자 우리 편의점 알바 자 너 4,000원 줄 테니까 시급 4,000원 줄 테니까 여기서 일할래? 당장 뭐 알바가 급하니까 예 그럴게요라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둘이 당사자가 뭐 협박한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계약은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야 이 사람 최저임금까지 보장해 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노동청이라 했는데 뭐 신고를 하고 전 최저임금 못 받던데요 하면 노동청이라 그러는데 국가 기관의 조력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 뭐 어떤 뭐 계약 같은 거 있잖아요. 보험 같은 거 체결했는데 보험 계약이 너무나 보험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돼 있다. 그럼 나중에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그거 뭐 불공정 거래 행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보다 국가가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역할을 기인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 와서는 물론 자유평등 이거 여러분 지금 와서도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유. 응?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자 제가 뭐 강의를 하든 뭐 여러분들이 뭐 식사를 하든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거 그거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평등이라는 거 우리 자 국민으로서 뭐예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요때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특히 19세기쯤 이제 할 때 잠깐만요. 우리가 요거 중세시대 때는 시민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의사표명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조건 복종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을 딱 일으켰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야 나도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중세 요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 우리가 물론 자유와 평등이라는 걸 우리가 해보곤 했지만 뭐는 할 수 없다. 참정권은 제한이 돼 있었으면. 이때 참정권이라는 거는 뭐예요? 선거할 수 있고 우리가 입법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자 정치적 어떤 정치 의사를 뭐 결정하고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던 건 아니고 자 누구만 할 수 있다? 돈이 있는 일정한 재산이 많은 성년 남자들만 참정권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빠지는 거예요? 여자들 빠지고 뭐 외국인 빠지고 특히 노동자들 돈 없는 노동자들까지 그렇게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19세기 때 자 여러분들 요거 근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19세기 어떤 19세기로 표현할게요. 19세기 때 자 여러분들 이제 노동자들 뭐 차티스트 운동이나 아니면 여자들 이런 분들이 자 나도 정치 선거 표 달라 표를 갖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을 달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참정권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자본주의 그런 것들의 어떤 폐단으로 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생계가 정말 곤란한 사람들 국가가 뭐 해라? 뭐 생계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20세기 때 자 요거는 이제 뭐 사회권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역사적 흐름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보통 17에서 18세기 이렇게 딱 보시고.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자 우리가 기본권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권 관련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무슨 기본권이다? 고전적 기본권이다 라고 하고 20세기에 들어 사회권은 뭐다? 현대적 기본권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들 국가가 뭘 해라? 우리가 자유를 우리가 잘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국가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만히 써야 되는 거죠. 국가가 나서가지고 뭐 해라 하면 나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다? 자, 우리 자유권을 갖다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걸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이걸 소극적 자유. 근데 여러분, 사회권이라는 거는 뭐냐?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저는 어떻게 돼요? 굶어 죽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은 정말 굶어 죽습니다. 그럼 사회권이라는 것은 뭐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었더라도 아무리 자유로운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그런 계약이다. 그럼 국가가 나서 그 계약은 우효라고 하고 뭐 그런 관련자들 처벌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니까 우리 사회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적극적 자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 교재에 다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면 좀 좋을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자유권을 여러분들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자, 어떻게 해요?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국가가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도, 자, 이걸 뭐냐면, 자,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국가를 부정적인 곳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다? 국가로부터 벗어난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참정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뭡니까? 자, 우리가 국가의 어떤 뭐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 결정에 우리가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다? 자, 이거는 국가의 자유. 자, 그리고 사회권은 여러분들 뭐예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유는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 국가가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의미에서 국가에 의한 자유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요 큰 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지금 요게 한 10단원까지는 계속 이 맥락에서 계속 10단원이래요. 저기 법 그 앞 파트까지는 자, 요런 파트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자, 봅시다. 자, 정치의 다의적 기능에서 정치 기능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치, 우리 근대 이전, 아까 말했잖아요. 근대 이전이면 언제? 옛날이에요. 쉽게 말해. 중세 이전, 중세 때부터 그 이전까지. 그때는 뭐다? 정치라는 건 사람들 어떻게 했다? 그냥 국가 기관만이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투입할 때, 아, 정치 잘한다, 못한다 할 때 그 정치. 그래서, 아, 근대 이전은 뭐다? 요것만 체크하세요. 국가 현상으로만 이해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런 거 해결하는 건 누구의 임무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임무다.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봤다면,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까 근대 사회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얘한테 중세 때 왕한테 모든 권력이 독점되니까 너무나 남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라? 권력을 분립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근대 사회 때는 이제 정치를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뭐다? 아까 우리 정치의 의미에서 넓은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뭐 국가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해결 과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 호르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은 뭐다? 국가 기관만의 어떤 활동, 그걸 정치라고 봤다면, 그 다음 근대 시대 때는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서 이해를 했고, 그 다음 현대사회에서는 자, 어떤 다양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해결 과정을 정치라 봤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치의 규범적 기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내신 있잖아요. 중간 기말 같은데, 요게 이제 그 주관식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정치의 규범적 기능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자, 우리 법학에서 말하는 규범적 기능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하여금 뭘 하게끔 한다? 따라오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치의 규범적 기능이라는 건 뭐다? 우리 어떤 사회 구성으로서 우리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함량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정치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어떻게? 법을 갖다가 딱 제시하죠. 여러분들, 자, 절도죄 저지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법을 갖다 그렇게 만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절도죄 저지르면 저렇게 처벌되는구나. 그럼 남의 물건 함부로 탐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서로 절도죄 같은 거 범죄를 안 저지르면 어때요? 사회가 그나마 뭐 그 부분에서는 좀 범죄가 덜 발생할 거고 사회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의 규범적 기능에서 비전을 딱 제시하고 사람들을 알고 어떻게 해라? 그것을 따라오게끔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이런 규범적 기능이랍니다. 자, 여기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가는 기능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쓰세요. 그냥 비전 제시, 사람들을 알고 따라오게끔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정치의 규범적 기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이 좀 나오다가 요즘 최근에는 안 나오는데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최근에 기출에도 여러분 계속 나오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게 뻔해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요거 좀 지우고 요 표를 잠깐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걸 갖다가 정책 결정 모형을 갖다가 제시한 사람 이름을 말하라, 이런 시험은 안 나오거든요. 그냥 이스턴의 여러분 정책 결정 모델이다라고 그렇게 보시고, 자, 여러분들, 자, 가장 크게 여러분 투입,
되어 있습니다. 투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산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 정책 결정 기구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치의 주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환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좀 체크하는 거 하나만 더 쓸게요. 정책 결정 기구에다가 그거 하나만 쓸게요. 여기다 갈로 해가지고 요게 정책 결정 기구라고 나올 때도 있고, 여러분들 자 공식적 정책 결정 주체라고 있습니다. 공식적 정책 결정 주체. 이게 공식적이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비공식적 정치 결정 주체,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 표에 보면 내용들이 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자 요것만 한번 이 칠판 보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해하시고 그냥 요거는 그냥 참조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자 정책결정기구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국가기관. 자 옆에다 국가기관이라고 하나 쓰시면 됩니다. 국가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 그게 다른 말로 공식적 정책 결정 주체라고 하는데, 누구? 국가기관입니다. 자 여러분 국가기관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아까 권력 분립할 때 뭐뭐뭐로 나눴어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눴잖아요. 자 입법부는 어디예요? 여의도에 있는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는 그냥 정부라 그러면 됩니다. 행정부, 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는 법원. 그쵸. 요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정책 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기관. 아까 말한 입법, 행정, 사법. 자, 그러면 봐요. 정책 결정 기구에서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자 이렇게 산출. 그러니까 여기서 정책 주체. 그러면 정책 주체 이쪽으로 보내잖아요. 정책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들. 국민들. 국민들. 아니면 국민들도 될 수 있겠고 또 누구도 될 수 있을까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야 이번에 기업한테 세금을 이만큼 거둘래. 그럼 그걸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기업들이잖아요. 회사, 국민, 기업 이런 등등등등 다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구분할 거는 정책결정기구는 국가기관이고 요거는 국가기관이 아니구나.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 여러분들 자 하나 볼게요. 정당은 여러분들 정책 결정기구일까요? 정책 주체일까요? 국가기관 같기도 하고 정책 주체 같기도 하고. 정당은 여러분들 절대로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자, 정당에서 우리 새누리당 그리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절대 공무원이 아니에요.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당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고, 다만 여러분들 헷갈리는 건 누가 헷갈리냐면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만 뭐예요? 입법부의 정책결정기구 국가기관이지, 그 정당은 여러분 절대 여기는 정당은 약간 특수한 지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적 결사단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정당은 절대 정책결정기구 아니다라는 거 여기다가 정당 X라고 하나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정당 X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당 X 정책결정기구에 정당은 안 들어간다. 정책. 또 여러분 시민단체 우리 환경연합이라든지 이런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시민단체도 역시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시민단체도 X. 자 여기다가 정당 X 시민단체 X.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여러분 참 잘 나오는 게 정당 시민단체 여기 정책결정구에 섞어서 넣어요. 그다음 여기 보면 법원과 정당은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정당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고, 정당 시민단체는 여기에 이제 정책 주체로 들어갑니다. 그럼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정책을 결정했어요. 정책을 결정하면 누구한테? 우리 국민이나 기업한테 야 우리가 이번에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따라줘라고 하잖아요. 법을 갖다가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법에 기인해서 그것을 정책을 집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따라줘 하면 우리 정책 주체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이거 이놈의 정부는 어떻게
점점 우리의 삶을 더 각박하게 만들고 세금을 더 올리고 정말 안 좋아, 응?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의 목소리, 투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치의 주체가 정치 결정기구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가 앞에 나가서 야야야 뭐 소리 지르더라도 뭐 전혀 들어주지 않겠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투표, 선거 그렇죠.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자 뭐 할 수 있다? 잘했다 그러면 뭐 지지를 할 수가 있겠고, 뭐 아니면 잘못했다 아니면 요걸 그 정책 그 결정 담당자를 선거를 통해서 교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면서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뭐 요구, 지지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정당이나 정책 결정 기구 또는 공식적 정책 결정 주체 요게 이제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러분들 자 권위주의 국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 자, 투입하고 산출이 있습니다. 여기도 투입하고 산출이 있습니다. 자, 권위주의 국가. 자, 권위주의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어떤 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산출을 중시할까요? 투입을 중시할까요? 산출을 중시하죠. 그렇죠? 권위주의 국가는 자, 산출을 중시한다. 그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때요? 국민의 목소리가 어디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걸 중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뭘 중시한다? 투입을 중시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 여러분들 하향식 의사결정과 상향식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그럼 봐요. 국가, 국민. 자, 여기까지. 자, 국민이 국가로 하여금 목소리를 우리 국민이 국가로 하여금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거, 요거는 상향식 의사결정인가 하향식 의사결정인가요?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상향식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 요걸 뭐다? 하향식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요거랑 같이 연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권위주의 국가는 어떤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많이 한다? 하향식 의사결정.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향식 의사결정을 중시하고 투입이 산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틀릴 게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 문제는 정책 결정 모델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안 나왔는데, 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관련되는 문제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 장 여러분들 넘겨볼게요. 그 다음 장 넘기면, 자, 홉스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사회계약서를 우리가 할 때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사회계약자들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좀 체크하세요. 저기 시험 문제에 이 홉스의 다음 중 주장이 아닌 것 뭐 이렇게 문제를 나올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각각의 특징들을 이렇게 딱 제시하면서 이 학자가 주장하는 바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특히 홉스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리바이어든이라는 지금 밑줄 쳐 있는데 이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리바이어든. 그냥 리바이어든이라는 책은 누가 썼다? 홉스가 썼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저기 사회계약서를 할 때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자, 이게 뭐 홉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만인에 대한 투쟁은 뭐냐면, 홉스는 자, 여러분들 다 나쁜 사람을 봤어요. 이기적인 존재로 봤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그냥 뿌려 던져 놓으면 어떻게 본다?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성향 때문에 뭐예요? 뭐 질서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 걸 뺏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둬버리면 어떻다? 서로 간의 투쟁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홉스라는 말이 나오면, 홉스가 아니고, 자, 리바이어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간은 이기적 존재 또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 나오면 홉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걸 갖다가 하나만 따로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사회계약자들은 이번에 수능에도 나왔는데, 자, 3명을 비교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만 하시고 다음에 또 사회계약자 나오면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1페이지 2번 한번 볼게요. 11페이지 2번. 자, 국가현상설. 자, 국가현상설은 뭐예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정치는 누구만이 하는 거?
국가만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1번 국가 권력이 정치 권력. 국가는 독점적 강제력. 3번 모든 집단. 정치는 국가의 목적 기능 관련이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 바로 정치다. 다 뭐야? 국가 이러고가 관련되는 거는 국가 현상설이고. 근데 그냥 일반 뭐예요? 집단들도 정치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집단 현상설이잖아요. 그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뭐 문제를 많이 풀면 좋은데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5페이지. 정치의 의미, 민주주의의 의미죠. 참, 민주주의의 의미라고 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자, 민주주의의 의미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 요거 세 가지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민주주의가 뭘까요? 민주주의가? 자, 요게 조금 아쉬운 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민주주의 의미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다음 민주주의의 의미라는 거 여러분 첫 번째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그다음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민주주의 요번에서 여러분들 자, 우리 고대 그리스에서 우리 따온 건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다수가 지배하는 어떤 정치 형태 그걸 갖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지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다수가 지배한다는 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 우리가 어떤 정치 지배를 받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됐다?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치자의 입장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피치자의 입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치자와 피자가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서 치자 이꼬르 피자가 같다라는 그걸 갖다 우리가 동일성 민주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자와 피자의 어떤 동일성을 실현한다라는 게 바로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여러분 자, 우리 법과 정치 공부할 때 이념이란 말이 나오면 옆에다가 하나 바꿀게요. 자, 뭐냐면 자, 이념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가치인데 목적이라고 할게요. 목적. 자, 그럼 뭐다? 목적으로서의 민주주의. 목적으로서의 민주주의. 그럼 자, 여러분들 목적으로서의 민주주의. 자, 우리 민주주의를 하는 목적은 뭐다? 세 가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 자유, 그 다음 평등. 이거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멋져 보인다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뭐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요거 세 가지를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이념을 다른 말로 뭐라 했다? 목적으로 바꾸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될까요? 그 민주주의를 하는 목적은 요거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해결 과정들이 다 민주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점심 메뉴, 저녁 메뉴 선택할 때 어떻게 서로 협의해가지고 대화 토론회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타인을 존중하고 대화 타협, 다양성 존중, 공동체 의식 등 어떤 민주적 생활 원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라고 이렇게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다 뭐다? 민주주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주주의 의미는 세 가지. 그게 첫 번째 뭐?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두 번째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세 번째 생활 양식으로 민주주의인데 자,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건 쉽게 다른 말로 뭐다?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게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정치 형태. 자, 두 번째 이념은 뭐다? 자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 양식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다수결, 토론, 대화, 타협 이런 것들 말로 하면 뭐다? 아, 생활 양식으로 민주주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막 그 민주주의 다음은 민주주의 의미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이라고 해가지고 막 철수하고 여인과 막아서 막 다툼을 하다가 그래 우리는 막 대화 타협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다? 생활 양식으로서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의미를 딱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를 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민주주의의 이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민주주의의 이념. 자. 민주주의 이념이 약간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인데 인간의 존엄성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자, 여러분들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 왜? 왜 존중받아야 될까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체는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이 수단이 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인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뭐 생체 실험 이런 데 쓰는 거. 인간은 뭐예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인류적인 어떤 범죄가 뭐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이 일어났지만 어쨌든 인간은 여러분들 목적적 존재지 수단적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 좀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인간의 존엄성은 목적적 존재지 수단적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여러분들 자유, 평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자유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그 역사적 배경 그거 설명하면서 좀 정리를 했거든요. 자유는 크게 두 가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자, 소극적 자유라는 거는 뭐다? 간섭하지 마. 적극적 자유는 뭐다? 좀 도와줘.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극적 자유는 뭐와 연결된다? 자유권과 연결되고, 적극적 자유는 사회권.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 참정권도 역시 적극적 자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자유권, 소극적 자유를 했어요. 아까 자유권은 국가? 그렇죠. 로부터의 자유라고 그랬고, 참정권 같은 경우는 국가의 자유. 그렇죠. 그리고 사회권 같은 경우는 국가의 의한 자유. 아시겠죠? 뭐 강사님들마다 뭐 보면 어로부터 에로에 이렇게 막 외우시는데 그렇게 외우셔도 좋고, 여러분들 어쨌든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회권이라고 직접 던져주는 경우도 있고, 국가의 의한 자유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암기를 좀 하시고 좀 이해를 하시면,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자, 민주주의 이념에서 마지막에 여러분 평등인데, 평등은 여러분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 여러분들, 자, 돈이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신체가 건강하든 좀 불편하든 간에 그런 차이를 일절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무조건 같게 대우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평등이 될 수가 있고, 또 뭐다? 자, 남자들만이 병역 의무를 진다라든지, 아니면 또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한테 좀 우선권을 준다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합리적인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그것도 평등 실현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게 또 다른 평등의 종류입니다. 평등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절 차별, 어떤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같게 동등하게 대우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 형식적 평등이라고 그래요. 형식적 평등. 그 다음 여러분들, 자, 어떤 합리적인 차이를 갖다가 고려하고 그게 맞게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실질적 평등. 자, 말 자체 여러분 한번 잘 볼게요. 그러니까 형식적 평등이라는 건 무조건 같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것도 같게. 알겠죠? 그게 바로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알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형식적 평등 같은 경우는 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같게 대우하는 경우 우리 어디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요 평등 파트는 그 시험에 제가 보면 그 예문에 나요. 다음 중 평등의 의미가 다른 것 아니면 다음 중 실질적 평등에 해당하는 거 고르는 문제 있거든요. 사례들. 근데 여러분들 형식적 평등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자, 남자들만 군대 간다. 실질적이에요, 형식적이에요? 어떤 신체적 차이라든지 생리적 차이 때문에 남자들만 군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녀 차별이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게 여러분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니까, 자, 요게 실질적 평등에 해당되죠. 자, 우리 형식적 평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는 특히 정치, 참정권 이런 거 관련되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예요? 선거권. 자, 선거권은 어때요? 자,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보통 선거. 자,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누구나 다 어때요?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재산이 많든 몸이 불편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뭐예요? 동일하게 대우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형식적 평등. 실적 평등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여러분 누진세 같은 거. 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을 갖다 더 높게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들을 특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그 지방 농어촌 학생들 특별 전형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실적 평등.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게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평등의 종류와 관련해서 형식적 평등, 실적 평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형식적 평등 같은 경우는 사람의 차이 구분하지 않고 절대적 평등으로 평등하게 대우한다. 자, 다른 말로 어떻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 알겠죠? 실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거. 그래서 이런 사례들 좀 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형식적 평등 같은 경우는 정치적, 어떤 시민적 권리에서 좀 많이 등장하고, 실적 평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경제적 이면면, 경제적 측면 그런 데서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주주의 원리 관련해서 그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원리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국민주권의 원리, 입헌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더 많아요. 민주주의 원리는 뭐 지방자치의 원리도 있을 거고 참 많은데, 요 3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더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3개 정도에서 교과서에서 많이 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주권은 뭐야?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옛날에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었다? 왕한테 있었죠. 그걸 우리가 무슨 말로 하냐면 군주 주권이라 그래요. 알겠죠? 군주 주권. 그러면 군주 주권에서 국민 주권 바로 넘어온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잠깐 주권은 국가한테 있다라고 했던 잠깐 있은 적이 있어요. 그런 주장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군주 주권에서 이제 국민 주권으로 넘어왔다. 우리 헌법에도 여러분들 자 국민 주권의 원리를 규정한 게 있거든요. 자 우리 헌법 1조 1항 혹시 아세요? 우리 헌법 1조 1항.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1조 1항은 아시는 게 좀 필요하죠.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왜 나올 수 있냐면, 자, 여러분, 공화국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화국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공화국이라는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왕이 없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본이랑 저기 영국 같은 경우는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나라를 군주국이라고 그러고 왕이 없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분명히 헌법의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자 우리 갑자기 야 일본에도 저렇게 왕도 있고 저 영국에도 왕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자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가 필요해. 그러면 권한은 주지 않지만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냥 우리 외국 정상 들어오면 같이 와인 한잔 하고 자 아니면 신년사 막 손 한번 흔들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해라고 해가지고 그런 왕을 우리가 초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권한이 없어요. 권한은 뭐 총리라든지 그런 분들 아니면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준더라도 그냥 우리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왕을 우리가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수?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둘 수 없습니다. 알겠죠? 왜? 공화국이란 말은 왕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한이 있든 정치적인 실제 권한이 있든 권한이 없든 간에 그건 상관없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조 2항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어 우리 국민주권의 원리는 자 우리 헌법 규정의 명문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시험에 간혹 질문 나오는 게 그거예요. 국민주권의 원리는 우리 헌법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조 2항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여기 갑자기 보시면 뭐 국가는 시민들의 사회적 계약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는 홉스, 로크, 루소가 있는데 사회계약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홉스거든요. 그거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정말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홉스는 군주 주권론자다. 그렇게 가볍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헌주의 원리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모든 국가 기관의 조직과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헌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헌법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가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우리 헌법 개정이랑 법률 개정이 있거든요. 헌법 개정 같은 경우는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헌법 개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헌법 개정할 때는 여러분들 자 여기 지금 87년도에 우리 헌법 개정 선거에 참여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게 국회 의결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국민의 어떤 국민투표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국가기관의 권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헌법에 규정해 놓으면 그 권력기관의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겠죠. 그만큼 줄어드는 거. 그래서 입헌주의 원리라는 것은 자, 입헌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헌법을 체크하면 돼요. 여기 보면 국가 권력이나 정부가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헌법에 따라 구성되고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우리가 입헌주의 원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헌주의 원리를 인정하는 목적은 뭔다? 요거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요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 답안 딱 2개만 하면 돼요.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쉽게 말하면 국가 권력 남용 있잖아요. 국가 권력 남용하는 거 방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자, 요거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게 권력분립의 원리랑 목적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권력분립 원리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우리 중세시대 때 여러분들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어떤 모순과 많은 부정적인 면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은 한 사람한테 집중하지 말고 나누자. 그래서 수평적 권력 분립과 관련해서 입법, 행정, 사법, 법을 만드는 곳, 법을 집행하는 곳, 그리고 법을 통해서 통제하는 곳까지 그렇게 구분하자는 게 바로 권력 분립의 원리인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자, 로크하고 몽테스키웨 이분들이 등장하거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비교를 하면서 좀 해요. 자, 처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분들 이름조차도 좀 생소할 겁니다. 저도 처음 이제 헌법 공부를 할 때 솔직히 뭐 로크야 뭐 어렵지 않은데 몽테스키 완지 몽테스키인지 원래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몽테스키 왜라고, 자, 왜 이게 몽테스키 왜지라는 그런 의문도 가지긴 했는데, 자, 여러분들, 자, 로크는 여기 뒤에 사회계약설에도 등장하고 하니까 로크는 좀 잘 알아주셔야 되고, 로크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학자들 중에 합니다. 특히 몽테스키에도 여러분들, 자, 여기 권력 분립과 관련해서 중요한 학자니까 한번 구분할게요. 자, 로크, 다음에 몽테스키. 자, 로크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권력 분립과 관련해서, 자, 이권 분립. 자, 일단 구분만 일단 먼저 할게요. 이권 분립. 여기는 삼권 분립. 자, 여러분 그 다 정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권 분립, 삼권 분립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로크 같은 경우는, 자, 입법권, 그 다음에 집행권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입법권, 집행권. 근데 요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로크 같은 경우는 입법권, 집행권이 있는데, 자, 입법권은 당연히 뭐예요? 법을 만드는 건 누구한테 줘라? 의회에 두자라고 그렇게 봤고, 자, 집행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뭐 이 법 만드는 걸 갖다가 이제 법을 보고 그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외교권 이런 것들이 다 집행권에 포함이 된다라고 봤는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요거만 하나 체크할게요. 로크는 입법하고 집행이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어디에다 우위를 뒀다? 자, 입법권에다가 우위를 뒀다라는 거 꼭 반드시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특징이 보면 의회의 기능이 강조된 영국의 정치 상황을 반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나중에 우리 정부 형태 배우겠지만, 자, 여러분들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 즉 정부를 누가 구성하냐면 의회 다수당이 그 내각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내각과 의회가 서로 어때요? 대등한 관계에서 어떤 견제 균형의 원리가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이 이놈이잖아요. 여기에서 뽑힌 그 국회의원들이 뭐예요? 나중에 뭐 장관들 다 해먹고 총리 해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권력 융합적인 성격이 강하고, 아무래도 어떤 영국의 어떤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하다 보니까 누구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다? 입법권의 힘을 갖다가 중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크 같은 경우는, 자, 입법권을 우위를 둔 이권 분립이다. 이렇게 말해요. 로크는 입법권에 우위를 둔 이권 분립으로 요게 나중에 어디? 영국의 의원 내각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몽테스키에는, 자, 입법, 집행, 재판, 뭐 입법, 행정, 사법 세 개를 다 어떻게 했다? 입법, 행정, 사법 세 개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다? 우리 요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제 영향을 줬다.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저 나중에 정부 형태 할 때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보세요. 로크의 이권 분립론은 입법권에 우위를 두고 입법 집행에서, 근데 요게 어디? 영국의 의원 내각제에 영향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 영국의 내각제 같은 경우는, 자, 영국의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 입법부와 집행부가 서로 대등하게 견제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게 아니라 권력이 어때요? 같은 놈이니까 권력 융합적인 정부 형태가 바로 의원 내각제고, 자, 몽테스키웨의 상권 분립은 뭐다?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대등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자기 할 일만 딱 해야 돼요. 의회는 뭐만 해라? 법만 만들고 다른 건 건들지 말고, 얘는 뭐예요? 괜히 나서져서 법 만들에 끼어들지 말고 어떻게 의회에서 만든 법만 그대로 똑같 기계처럼 적용하고, 사법부는 뭐예요? 그 적용한 걸, 자, 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법에 따라 잘 집행했나 안 했나 그 판단만 하라. 서로 뭐예요? 자신의 영역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뭐예요? 상호 견제가 되고 어떤 전체적으로 권력이 균형의 원리에 입각할 수 있다라는, 그게 바로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론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 미국의 대통령제. 자, 의원 내각제 최초는 어디? 영국이고, 대통령제. 자,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제는 여러분들 미국이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거 대통령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미국은 어때요? 역사가 짧잖아요. 그럼 미국에 왕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기도 이제 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미국의 어떤 정치적 상황,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들어낸 그 제도가 바로 대통령제고, 미국의 영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대통령제 지금 채택한 국가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요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권력 분립과 관련해서 요 두 분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이건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민주주의. 죄송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자, 직접 민주주의. 즉,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자, 정책 결정을 누가 직접 해라? 국민이 직접 하는. 간접 민주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번에 지금 한참 총선, 원래 4월에 있다는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때문에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간접 민주주의고, 직접 민주주의는 뭐다? 국민들이 직접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자, 이건 이렇게만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 간접 민주주의라는 거 여러분들 당연히 오늘날 같이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이러다 보면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 다 모여가지고 뭐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또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불가피하게 간접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간접 민주주의가 완전 무결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러잖아요. 처음에 선거에 나올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국민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뭐 말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당선만 돼버리면 기막고 그냥 자기 뭐 어떤 개인적인 일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고,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렇게 이 대표자들이, 국민의 대표자들이 제대로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느냐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일단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너무 무관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대표자와 국민 사이에 어떤 그런 괴리감이 생기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익 추구, 우리는 나 몰라라. 그럼 점점 우리가 바라던 어떤 그 세계하고 우리가 바라던 어떤 정치 모습과는 점점 달라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 정도만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국민의 이익보다는 사익이나 당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우리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게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사회는 어때요? 정말로 전문화되고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데, 의원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의원이 되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인재들을 영입해가지고 어떤 국가 발전에 입주하는 그런 것보다 어때요? 그 당의 어떤 총수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뭐 방울 잘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연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면서 의원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 나중에 또 등장을 하지만 아까 그랬어요. 몽테스키우의 상권 분립에서는 입법부가 뭘만 해라?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뭐만 해라? 법 만드는 데 터치하지 말라는 게 바로 대통령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 의원들 중에 뭐 어떤 컴퓨터 영역 아니면 뭐 항공 우주 영역 제대로 아는 분 몇 분이나 되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법을 갖다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겠어.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입법부의 기능 중에 가장 고유한 기능이었던, 의회의 가장 고유한 기능이었던 입법 기능이 거의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의회 자체에서 만드는 법들을 가끔 있고, 주로 대부분의 법이 누가 만든다? 정부에서 만들어줘요.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입법부는 다만 뭐만 한다? 아 그래 그렇구나, 통과만 하는. 그래서 뭐다? 오늘날 우리 국회를 통과 입법부라고 그렇게도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원 자체가, 근데 그거는 좀 약간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워낙 그 정부 같은 경우는 각 부처에서 자신들이 고유한 영역만을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법률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입법부 같은 경우 의원들이 아무리 밑에 뭐 전문가들 초빙한다 해도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많은 입법을 만들고, 근데 입법부는 뭐다? 통과의회, 통과입법부의 어떤 그런 역할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접 민주주의에서는 여러분 의원의 자질성이 좀 그런 단점이다. 자질성 부족, 이게 단점이다. 그다음 아까 말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철회,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다음에 호남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섞어놓은 것. 다음에 참여 민주주의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국민의 개인 또는 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가볍게 그냥 개념 딱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전자민주주의는 뭐예요?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라? 뭐 인터넷이라든지 대중매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라라는 어떤 기술을 갖다가 활용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정치 어떤 의사 표명 같은 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의원들 직접 만나가지고 막 직접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국민들이 뭐 바라는 소리들을 막 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전자민주주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시험에 이제 정말 잘 나오는 게 여러분들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충이라고 돼서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이라고 돼 있는데, 요 개념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자, 제가 요것만 딱 정리하고 좀 쉴 테니까 한번 조금만 더 힘내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직접 민주주의 의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이 직접 어떤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고 정책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 그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직접 민주주의는, 자, 우리나라에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뭐예요?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원래 원칙적으로 뭘 채택하고 있습니까?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런데 간접민주주의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간접 민주주의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까 우리 민주주의의 의미와 관련해 가지고 참여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뭐가 있었습니까? 간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서로 섞였다. 그건 무슨 민주주의? 호남 민주주의. 그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엄밀한 의미에서 호남 민주주의인데, 자, 직접 민주주의는 크게 세 가지. 자, 뭐가 있냐면 국민 발안, 국민 투표, 국민 소환이 있거든요. 자, 일단 국민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건데, 자,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자 지금까지 한번 볼게요. 발안이라는 것은 법률안을 발의한다. 즉 쉽게 말해서 뭐야? 국민들이 그러니까 의원들 못 믿겠다 이거예요. 자꾸 이상한 것만 법률안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라? 국민들이 직접 뭘 하자? 법률안을 발의하자. 그게 바로 뭐다? 국민 발안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국민 투표라는 거는 자 뭐냐면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의사 결정을 누가 결정하자? 국민들이 투표하자라는 겁니다. 그 국민투표는 여러분들 선거로 1번, 2번, 3번, 4번 찍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찬성의 동그라미, 반대 동그라미 그거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투표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그런 게 있고요. 그럼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란 건 뭐냐면, 자, 일본이 자꾸 까불고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자, 선제 공격을 한번 하기도 하고, 막 그 정말 큰 중요한 그 정책 결정이 있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어떤 통치행위로서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본인의 어떤 그 의사를 그냥 발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자 우리나라가 이번에 뭐 저쪽에 제3국과 다른 나라가 싸우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규모의 파병을 하려고 그런다. 이러면 대통령이 혼자서 그걸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렇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국민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자 우리가 이런 정책이 있는데 자 전쟁에 우리가 참가할까 안 할지 여러분들 국민들의 의사 한번 표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국민투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다?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국민투표입니다. 그다음 국민소환이라는 거는 여러분 임기로 뽑은 우리 선거로 뽑은 임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선거로 뽑은 우리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어디죠? 서울시장 아니면 뭐 동대문구청장 뭐 이런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사용만 추구하고 국민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그런 것들을 한다. 근데 임기가 지금 보장이 딱 되어 있잖아요. 선거에 당선하면. 그래서 뭐 지자체장들은 4년이 임기인데 그럼 4년 벌써부터 2달이 지났는데 벌써 뭐예요? 그 지방정부의 그 지자체의 어떤 곳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이 4년이면 뭐예요? 완전히 거들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4년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자, 국민소환이라는 것은 자, 뭐 그 지자체장이 자, 헌법이나 법률에 어떤 위반되는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정서가 너무 괴리되는 어떤 정책을 할 때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뭐예요?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제도가 바로 국민소환입니다. 다 뭐예요? 국민이 직접 나서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직접 민주주의라 그런다. 알겠죠? 이 개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쉽잖아요. 국민 발언 뭐야? 국민이 법률안 내는 거. 그다음 국민 투표는 국민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거. 그다음에 국민 소환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 이렇게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개념도 개념이지만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는 도대체 그럼 세 개 다 실시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시험에 이거 개념 물어보면 객관식은 다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자, 국민 발언, 국민 투표, 국민 소환.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중요하고 좀 헷갈리기 쉬운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 자, 그냥 이렇게 수업용으로만 일단 할게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민 투표고 국민 발언, 국민 소환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과거 한 적이 있다. 국민 발언, 국민 투표, 국민 소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만 딱 보시면 물론 뭐 몇 차부터 몇 차, 2차부터 6차까지 국민 발언이 있었고 국민 투표는 뭐 3차 개정에 들어오기도 하고 5차 개정에도 들어와 막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하면 좋긴 한데 그 정도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고 자, 여러분들 국민 투표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건국 헌법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헌법을 만들 때는 없다가 자, 국민 발언, 국민 투표는 자, 우리가 뭐 나중에 헌법 개정 역사 배우겠지만 그때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국민 투표는 계속 우리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국민 발언은 자, 여러분들 요게 2차부터 6차까지 그때까지 있다가 요게 삭제가 됐고 국민 소환은 우리나라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나오면 봐요. 자, 우리 직접 민주주의, 오늘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우선은 국민 발언과 국민 투표가 있다. 틀린 거죠. 지금은 뭐만 있다? 국민 투표만 있다. 국민 발언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적이 있다. 맞습니다. 자, 국민 소환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자, 직접 민주주의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저기 수업용으로는 여러분 틀릴 염려는 없을 거예요. 정말 세세하게 그 국민투표가, 자, 여러분들 원래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게 국민투표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는 국민투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을 때 87년도에 그 투표하신 분들 뭐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나라는 국민투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 국민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는 필수적이라 그래요. 필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로 그 헌법 개정을 통과하더라도 국민이 뭐예요?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저기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아까 언급할 때 대통령은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부의한다가 아니라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들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기맞고 그냥 밀어붙여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아까 헌법 개정 같은 경우는 그 국민투표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구속력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그게 이제 과반수,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참석해가지고 그 투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또 과반수가 있으면 이제 헌법 개정이 확정이 되는데, 아까 중요 정책에 대한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자신이 원래 혼자 결정해도 되는데 부담이 되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압도적인 그 표 차이로 뭐예요? 그래, 우리 전쟁 한번 하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아니다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게 말로서 하면 좀 약간 정리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말로서 한번 할게요. 자, 국민투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요. 국민투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민투표는 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다? 헌법 개정에 의한 국민투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두 번째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다. 자, 요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빼가지고. 자, 헌법 개정. 다음에 중요 정책 결정.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돼요. 헌법 개정은 뭐다? 국민투표가 필수적. 그 다음에 요거는 구속된다. 그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헌법 개정이 국민들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고, 찬성 안 하면 부결되는 거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자,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는 필수적이 아니라 임의적. 임의적이란 말은 뭐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다음에 이거는 구속력이 있다 없다? 구속력 없다.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는 우리나라 헌법 국민투표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딱 정리가 끝나고, 딱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자, 정리를 하시고 딱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힘드시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잠깐 분명히 제가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국민투표만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저기 그 말 들어봤을까요? 막 홍준표 지사를 경상남도 도민들이 뭘 하겠다? 소환하겠다라는 말을 뉴스에서 들어봤을까요? 왜? 홍준표 그 도지사가 뭘 한다 했어요? 야, 우리 동네 학생들 전면적인 무상급식 안 할래. 돈 있는 애들은 얘네들 돈 주고 사 먹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무상급식 하다가 하니까 우리 주민들의 의사에 반대된다라고 하면서 주민 소환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분명히 국민 소환은 없다라고 했는데, 자, 국민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전국 단위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 주민투표, 주민 소환, 그다음에 자, 이게 주민 발안이란 말은 안 하고 조례 개폐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우리 국민 발언은 법률안을 발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방의회에서 여러분들 만드는 법을 뭐라 그럽니까? 조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폐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봐요. 이거 관련되는 세계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요거는 다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각각의 요건들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자,
국가 단위의 어떤 국민 발언, 국민 투표, 국민 소환은 중에서는 국민 투표만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 단위의 어떤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조례 개폐 청구권은 셋 다 모두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주민 투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찬성할지 반대할 건지 그런 것들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는데 대신 국가에서 이걸 들어서게 해준다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겠다. 그럼 이거 찬반이 막 양론이 막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지자체 장으로서는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오면은 솔직히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국가에서 주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게 좋을까?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소환,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주민소환 딱 그러면 홍준표 지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딱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런 예전에도 하남시장도 그때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요건이 성립 안 돼가지고 소환까지는 안 됐는데 어쨌든 주민소환, 그 다음에 요거는 주민 발언은 아니고 국민 발언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을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뭐 요 조례 개폐 청구는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런 법률안, 요런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 주세요라고 청구하면 그 의회에서 그렇게, 지방의회에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